네 번째입니다. 이게 7페이지에 있는 건데, 경매 진행 방법 및 절차 요약 이렇게 됐는데, 제일 먼저 내가 설정을 했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은 경매 개시로 해서 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 요청을 해서 되게끔 되면 제일 먼저 판사님께 할 때는 뭐냐면 그 채무자들에게 송달이 돼야지 경매 개시 결정이 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송달이 됐다고 되게끔 되면 그때 등기부등본에 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되고,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르면 경매 개시 결정을 따라서 그 관계 있는 사람이 전부 다 경매 개시 결정이 있는 걸 연락을 하게끔 되면 그 부동산이 이렇게 돼서 경매를 판단했을 때 이 여기에 관계 있는 사람은 나는 배당 요구를 받을 게 있다면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 배당 요구 지나고 나면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지나고 나면 배당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는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에게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원래 민사집행법 전에는 무슨 법이었었죠? 이 제가 이제 경매를 배워서 한참 하다가 몇 년 지나다가 이게 이제 민사집행법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 이전에 제가 처음에 경매를 배워가지고 했을 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보면은 전두환 정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서 기준거리보다 앞선 세입자가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요구할 수도 있고 법원에 배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그 당시에 우리가 쌍칼잡이다 이랬었습니다. 근데 보면 그 전에 예전에 보니까 강남에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는데 전세입자가 3억의 전세가 들어가 있는데 기준거리보다 앞서 있더라고요. 앞서 있는데 이 사람인 배당 요구를 안 하는 거야. 왜? 낙찰자에게 그냥 돈 달라 그러면 그때까지 그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6억짜리, 5억짜리 아파트가 한 1억 5천 정도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럼 1억 5천까지 떨어졌을 때 사게끔 되면 3억을 밀어줘야 되다 보니까 한 4억 5천 정도를 주면 되는 거죠. 보게끔 되면. 그러니까 5억짜리를 1억 5천 주고 낙찰 받으면 3억을 물어주고 1억 5천 사가면 4억 5천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더 떨어지든지 그 정도 떨어질 때까지 그냥 떨어지면 샀었어요. 사서 일주일 지나면 낙찰허가 나지 않습니까? 낙찰허가 나면은 우리가 그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보니까 3억을 세입자로 들으셨는데 사장님께서는 배당 요구도 할 수 있고 대항력으로 행사할 수 있는데 왜 대항력으로 행사하십니까? 법원에 배당 요구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분이 우리가 뭐 5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배당 요구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3억을 물어줘야 될 것을 그 사람 법원에서 받아가면서 왜? 배당으로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5천만 원을 더 주는 거죠. 보면은. 그렇게 해서 1억 5천에서부터 먼저 그 사람이 배당을 받고 법원에서 배당을 받고 나머지 돈만 우리가 더 물어주는 걸로 가게끔 되면은 그거보다 더 많이 싸게 살 수도 있었던 것을 그 당시에 몇 번 우리가 했었어요. 그런 경매를 초창기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대항력으로 행사할 것이냐 배당 요구할 것이냐고 결정을 해놓고 바꾸지 못하게끔 해요. 처음에 애초에 시작할 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나는 대항력으로 가겠다. 나는 배당 요구를 해서 법원으로 받아가겠다. 배당 요구를 해서 법원에서 받아간다면 낙찰자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가격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분이 배당 요구를 해서 다 못 받아가는 것은 낙찰자한테 마저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것이 좀 예전에 그런 게 대항력과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둘 다 있는 사람이 바꿔도 문제가 없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이제 그렇게 못하게끔 만들어진 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매각 허가의 결정,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일주일 있다가 허가가 났냐 불허가가 났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허가가 납니다. 그럼 낙찰로 허가 나고 낙찰 허가 났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일주일이 기간이 뭐냐면 낙찰 당한 사람의 이의 신청 기간입니다. 따라서 일주일 있다가 낙찰 허가가 났다가 다시 이의 신청에 의해서 다시 불허가 나는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예전에 그 4분의 1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그 낙찰 받은 것이 일주일 있다가 허가가 났습니다. 다시 보름 있다가 불허가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경매계에다 전화를 했죠. 왜 불허가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지분권자에게 송달이 돼야 되는데 송달이 안 돼갖고 송달 간주해서 경매를 집어넣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나 송달 안 됐으니까 이거를 불허가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불허가 내고 처음서부터 다시 경매 시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일주일 되는 낙찰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람인가 정당하지 않은 것인가를 보고 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 다시 일주일이 지나서 경매를 당한 사람이 이의신청이 있는 거 없는 걸 보고 이 보름이 다 끝나야지 결정이 되고 그때는 잔금을 내게끔 되면은 내 것이 소유권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매각 대금의 지급과 권리 취득 이렇게 해서 허가가 나고 나면은 제가 등기 이전을 내가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가 잔금을 냈으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허가가 나면서 매달 며칠까지 잔금을 납입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까지 잔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경매가 다시 낙찰받기 전까지 잔금을 내게끔 되면은 그 법원에서 밀린 소정의 이자만큼을 다시 받고 날짜 기일까지 내지 않아도 잔금을 마저 내게끔 되면 그러면 명의이전을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수경매의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부동산은 사용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낙찰을 받고 잔금을 냈으면 내 이름으로 등기 이전이 되고 나한테 등기 권리증까지 다 넘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부동산을 점유할 수 없다 그러면은 서류상만 내 거지 실질적으로 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특수경매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낙찰을 받고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됐어도 내가 점유하지를 못하게끔 됐을 때는 그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질 때 사서 점유권을 회수하게끔 되면 다시 정상적인 가격이 되고 정상적인 가격에 매도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내가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의 차이를 우리가 수익을 보는 건데 예전에는 대부분 부동산을 사놓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1년인지 2년인지 3년이 기다려서 내가 사서 예를 들어서 2억 주고 샀는데 3년 기다리다 보니까 3억이 되더 2억 5천이 되더라. 그럼 2억 5천에 매도를 하게끔 되면 5천만 원이라는 수익이 생기는 게 부동산 투자의 원칙인데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부동산이 얼마인데 3억인데 내가 낙찰을 받아도 내가 등기 이전을 해도 내가 점유권을 가져올 수 없는 현황이다 그러면 3억짜리가 1억 5천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1억 5천에 떨어져서 사가지고 점유권을 회수하게끔 되면 다시 원래 3억대로 되지 않느냐. 그것이 제가 특수경매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내가 낙찰을 받고 점유를 할 수 없는 것이 어떤 건물이고 우리는 특수경매에서는 어떤 부동산을 공략하는지 그걸 좀 설명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전에 배당과 인도 명령 이렇게 있는데 낙찰을 받게끔 되면은 거기에 배당 요구했던 사람에게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하게끔 되죠. 어떤 부동산이 지분으로 가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본등기 한 사람하고 가등기 매매약 가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가등기가 되어 있는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 대금은 배당하지 않고 가등기가 취소하든지 결정이 나야지 배당을 해준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민사집행법이 있는 거를 잠시 요약만 시키자면, 집행관이 집행일시 지정해갖고 민사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되는 경매 개시 결정, 다시 말하면 송달돼야 된다는 얘기죠. 송달이 안 될 때는 공시송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공시송달은 그냥 해주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뭐를 하게끔 되는 공시송달을 받아주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 사장님이 채무자인데 김 사장님의 부동산을 경매로 집어넣기 위해서 김 사장님 집으로 송달을 했지 않습니까? 송달했는데 없는 거를, 송달이 안 되는 겁니다. 없으니까. 안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이 주소지를 어디 있냐고 확인해 봐 달라 그러면 주민등록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지를 해서 다시 송달을 하는 겁니다. 다시 송달을 해놓고 또 그때 안 돼서 특별 송달을 다시 해봅니다. 앞치님든지 전역이든지 다시 송달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지가 있는데 특별 송달을 해봤어도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공시송달을 받아줍니다. 예를 들자면은 경매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지가 않죠.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아파트를 은행에다 담보를 집어넣고 2억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이자를 안 주니까 이자를 내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오죠. 그래서 내가 못 내면은 이제 다음 달까지 3번 이상을 이자를 미납하시게끔 되면 경매로 그 부동산을 경매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게끔 되면 나는 경매가 진행되겠구나 하면 송달이 되다 보니까 우체국에서 송달이 오지 않습니까? 그 우체국에 와갖고 여기 법원에서 뭐 왔으니까 등기로 왔으니까 사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판단해 보기엔 이거 저기 틀림없이 경매를 하겠다는 송달이구나 하니까 내가 본인이면서도 그 사람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 갈 거 아니에요. 즉 이렇게 송달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만약 송달이 안 된다 그러면 법원에다가 그 사람 주민등록지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등록지다 다시 송달을 하고 그 송달을 했는데도 안 되면 다시 특별 송달을 하고 그래도 송달이 안 됐다는 공시송달을 해서 그대로 진행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미등기 건물에 강제 집행했고 민사집행법에 얘기가 있는 겁니다. 법 81조 사망사항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건물을 조사한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건물의 도면과 사진을 붙여 정해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미등기, 다시 말하면 등기부 등본이 없는 건물도 아까 제가 경매로 집어넣을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집행관이 사건의 표시, 조사 일시의 방법,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 조사한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의 내용과 다를 때는 그 취지와 구체적인 내역, 다시 말하면 이렇게 건축허가를 받아서 도면이 돼 있는 거는 그대로 미등기 돼 있어도 경매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자, 다시 봅시다. 여기 보면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는 법원은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건물 매각 제외가 가끔가다 나오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보면은 옛날에 15평짜리 집을 시골에 짓고 살았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줄 수가 있었죠. 그러면 담보로 잡고 그거를 몰래 수리를 했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5평짜리를 허가를 받지 않고 옛날 있다는 거 허물고 다시 짓든지 뭐 대수선을 해가지고 15평짜리가 25평짜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 건물과 현존하는 건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그 현황조사, 감정평가 현황조사하는 사람이 건축물 관리 대장과 현재 있는 건물이 다릅니다 하게끔 되면 판사님께서 그 건물은 매각 제외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가 하나가 이런 경우인데, 분명히 여기 보면 건축 신고된 거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는 법원은 강제기매 신청을 뭐 해야 된다? 각하하여야 된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뭐 46조에 보면 민사집행법 46조에 보면 현황조사를 조금 아까 이렇게 다 하는데, 현황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현황조사는 경매 개시 결정되면 압류되고 난 다음에 판사님이 현황조사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이 됐다는 얘기는 그 부동산에 압류부터 해놓고 경매 개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제일 먼저 압류해놓고 경매 개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유치권은 압류하고 난 다음에 유치를 하는 거는 압류 후에는 유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유치권 신고 있음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현황조사서를 먼저 봅니다. 현황조사 갔을 때에 유치권자 유치권 점유하고 있음 여기게끔 되면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유치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현장을 가봤을 때는 유치권자가 분명히 있는데 현황조사에서는 아무도 만날 수 없어서 뭐 점유자는 없음 또는 채무자 점유 이런 식으로 유치권자가 점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됐을 때는 그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면 우리 소송경매다에서 실전 사례를 해서 이 유치권하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황조사에서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유치권자 신청이 있을 때는 점유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현황조사상에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현황조사서에 유치권자가 점유한 것이 없을 때는 그 유치권은 다 소송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 등이 결정하게끔 되면 그날 입찰에 들어가서 뭐 10명이든지 5명이든지 돼서 그 사람 하나하나를 다 불러서 누구 얼마 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주일 후에 허가, 또 다시 일주일 후에 허가 불허가 하는 것으로서 판결을 함으로써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또 하나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공유자 우선 매수 행사 절차. 공유자가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매수 신고인이 없을 때는 최저 매각 가격을 최고 매수가 가격 신고 가격으로 본다.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때는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를 하기 전에 미리 서류로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한다는 거 서류를 신청을 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유자가 내가 이거를 사겠다고 알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리지 않고 법원에 가서 누가 낙찰을 받게끔 되면 그때 손들고 나가서 저 공유자인데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짜리가 7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7천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1억짜리를 7천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공유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서류상으로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청했으니까 공유자가 들어올거나 하고 아무도 안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신청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입찰자가 없으니까 경매법정에서 부르지를 않아요. 그 사건 번호를. 왜? 응찰자가 없으니까. 응찰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매수인이 없을 때는 최저 매각 가격을 최고 매수가 신고를 본다 했으니까 응찰자가 없어서 부르지 않아도 내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했으면 경매가 다 끝나면은 법정에 가서 제가 어느 사건 번호 몇 번을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한 사람인데 오늘 응찰자가 없으니까 저에게 주십시오 하면 1억짜리가 7천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7천만 원에 매수하는 걸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부르지 않고 그냥 집에 왔다 그러면은 공유자 우선 매수권은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때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그 내용이 정확하게 있는 겁니다.